2022년은 일본에 있어서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상황이 더 나빠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일 것입니다. 2021년은 원유 가격을 중심으로 많은 1차 생산품이 상승함에 따라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면서 3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제롬 파월 의장은 당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11월 의회에서 종전의 견해를 뒤집고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뚜렷한 물가 상승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해외 물가가 오르면 수입 물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11월 기업 물가 지수는 9.0%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본 기업들은 매입 가격 급등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입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스가 정부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요청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면서 1.5%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이후부터 이 효과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봄 이후의 물가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1973년에 발생한 오일 쇼크 당시에도 제일 먼저 기업 물가지수가 올랐고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상승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이 양적 완화책을 쓰지 않았지만 달러 위기를 발단으로 하는 닉슨 쇼크를 계기로 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 완화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금융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2년엔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화 가치의 방향성입니다. 예측대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주목되는 것은 일본 은행의 금융 정책이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면서 양적 완화책을 계속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인 구로다는 금융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바뀐다면 금융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만 구로다의 임기는 2023년까지입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이 현저해질 경우 엔저와 금리 상승 우려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책을 계속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역시 환율입니다. 12월 30일 시점에서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15.18엔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될 경우 기술적으로는 120엔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교역 조건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엔화 약세가 진행되었을 때는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임금 상승 효과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일본의 경제 구조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엔화 약세가 소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엔화 가치가 115엔을 넘어 120엔을 향해 달려갈 경우 일본의 물가 상승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 상승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금리 상승 압력이 가해지면 일본은행은 한층 더 정책적으로 선택할 사항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려면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체질 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일본 입장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과연 일본에서도 임금이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내성이라는 점에서 기시다 정권이 임금 인상을 중요 정책으로 내건 것 자체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대 세제로 임금 인상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에 비례하므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임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세제 혜택으로 임금을 올려주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대 세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은 절세 대책으로 이 제도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법인 세수만 감소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박리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본에서 C19로 타격받은 업계가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C19가 종식된다면 대부분의 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큰 타격을 입은 여행 관련 업계는 대폭적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항공업계와 철도업계입니다. ANA와 JAL 등 일본 항공사들은 C19 이후 전략적으로 비즈니스 출장이나 개인적인 이동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저가 항공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저가 항공 강화 전략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 줄지 의문만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업계는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택근무 정착이나 지방으로의 이주, 인구 감소라고 하는 요인까지 추가되면서 C19 이전과 같은 상황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기차로의 이동이 일본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응이 낮은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예측 이상으로 EV화가 진행되면서 테슬라는 2022년에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25년까지 3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2021년에 연간 판매량 20만 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신차 판매의 대부분이 전기차인 나라도 나오고 있고 이집트의 국영 기업은 중국 전기차 기업과 협력해 국책 사업으로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으며 우간다 정부는 EV 버스 양산 계획을 세우는 등 신흥국에서도 전기차 제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가 용이한 전기차는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한 신흥국에게 있어서 자국 브랜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조건만 갖춰진다면 국산차를 생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흥국의 움직임은 일본차 판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로의 흐름은 일본의 소재 부품 제조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EV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전기차로의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EV 대응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EV 대응에 늦은 일본 기업들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